전쟁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적은 도망치고 있었고 승리는 눈앞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최고의 명장이 그 순간에 죽었습니다. 임진을 한 7년, 23번의 해전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이순신 장군이 왜 하필 마지막 전투에서 총에 맞았을까요? 이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한 결과였을까요? 자살설, 암살설, 은둔설, 무려 426년 동안 끝나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기록을 하나씩 뜯어보면 소름 끼치는 정황들이 나옵니다. 장군의 대장선에 타고 있던 정체불명의 인물, 일본 최강 저격부대의 존재, 그리고 장군을 죽이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는 조선의 왕.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면 여러분도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은 정말 운이 없었던 걸까?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걸까? 구독, 좋아요. 1598년 음력 11월 18일 밤, 경상남도 남해군과 하동군 사이 좁은 물길, 노량해역.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겨울바다에 조선과 명나라 연합함대가 숨죽이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 수군 400여 척은 대도 북쪽에, 조선 수군 60여 척은 대도 남단에서 관음포 앞까지 진을 폈거든요. 이 전투가 왜 벌어졌느냐? 2달 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침략의 이유가 사라진 거죠. 일본군에게 철수 명령이 떨어졌고 순천 외성에 갇혀있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빠져나갈 길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고니시는 명나라 장수 진린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제발 퇴로를 열어달라고요. 진린은 솔직히 싸울 이유가 없었어요. 전쟁은 끝나가는 분위기였고 명나라 입장에서는 굳이 목숨 걸고 도망가는 적을 잡을 동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척도 보내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죠. 장군은 7년 동안 일본군이 조선 땅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코를 베어가고 귀를 베어간 일본의 귀무덤, 전라도와 충청도 곳곳에 민간인 학살. 장군은 이 전쟁 범죄를 단죄하지 않으면 일본은 반드시 다시 온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진린을 설득하고 연합작전을 끌어냈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전투 직전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판옥선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기원했다고 해요. 이 원수를 없앨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 이 말을 자살의 암시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목숨을 건 군인의 각오였을까요? 이 질문 기억해두세요.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새벽 2시 전투가 시작됩니다. 조선 판옥선에서 총통이 불을 뿜자 퇴로가 열릴 거라고 기대하던 일본군은 완전히 허를 찔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일본군 선봉에 선 인물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시마즈 요시히로. 임진을 한 기간 동안 일본군에서 가장 무서운 장수였거든요. 사천성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고 조선 수군이 괴멸된 칠천량 해전에서도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다에서도 육지에서도 졌다는 기록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마즈 가문에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전투 전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테가말이라는 건데 본대가 도망치는 동안 소규모 저격힘이 뒤에 남아서 추격해오는 적군의 지휘관을 조총으로 쏘는 겁니다. 저격 후에는 총을 버리고 적진으로 뛰어들어 시간을 벌어주는데 참가자의 생존율은 0%예요. 시마즈는 노량해전 2년 뒤 세키가하라 전투에서도 이 전법을 써서 1,500명 중 80명만 살아남으면서 대장을 탈출시켰거든요. 이 가문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영주는 반드시 살린다. 나머지는 전부 죽어도 상관없다. 한 가지 더요. 시마즈 가문의 영지인 가고시마는 일본에서 조총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입니다. 조총의 일본식 이름이 다네가시마인데 이게 시마즈 휘하 가문의 이름이에요. 정유재란에 참전할 때 이들의 조총은 임진을 한 초기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총신이 길어지고 부경은 작아지면서 명중률이 크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 부대의 기본 전술이 뭐였냐면 전세가 불리해지면 대장선의 장대, 즉 지휘관이 서 있는 곳을 향해 조직적으로 집중 사격하는 겁니다. 이제 전투 상황으로 돌아갑시다. 이순신 장군은 전투 초반에 거리를 유지하면서 화포 공격을 집중했습니다. 근접전으로 가면 조총에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수세에 몰린 일본군은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조명 수군이 앞을 막고 있으니 뚫을 수가 없었고 포격이 쏟아지니까 수군이 없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면 결국 관음포 내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입구가 좁고 안이 넓은 구조라서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극도로 어려운 지형이거든요. 심화지의 300여 척이 그 안에 갇혔습니다.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자 장군은 화공을 명합니다. 바람을 등진 조선 수군이 불을 놓자 좁은 수역에 빽빽이 들어찬 일본군 배에 불이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배가 불타며 가라앉았는데 일본군은 손쓸 방법이 없었어요. 전투 장소, 시간, 바람의 방향, 지형의 특성, 모든 것이 장군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죠.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대장선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일본군 조총부대의 사격이 대장선 꼭대기, 장군이 서 있는 곳으로 쏟아집니다. 장군은 이때 겨드랑이 아래에 총을 맞았어요. 아들 이회와 조카 이완, 직속 부관들이 달려왔지만 장군은 곧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전투가 끝날 때까지 조선군 대부분은 장군이 죽은 줄 몰랐어요. 장군의 마지막 말 때문이죠.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여기서부터 진짜 의문이 시작됩니다. 23번째 해전인데 이미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적은 갇혀서 불타고 있었고요. 그런데도 장군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미 이긴 전투에서 왜 굳이 목숨을 걸었을까요? 자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장군의 죽음을 단순한 전사로 보지 않는 시각이 처음 등장한 건 사후 80여 년이 지난 숙종시대입니다. 대제학까지 지낸 유학자 이민서가 의병장 김덕령의 전기를 쓰면서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곽재우는 산속으로 피신했고 이순신은 스스로 총탄을 맞아 죽음을 택했다. 핵심은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더 충격적인 기록이 있어요. 장군이 그날 투구도 갑옷도 벗고 전투에 나섰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보호 장비를 벗는다? 이건 죽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주장이 나온 배경을 알면 소름이 끼칩니다. 임진을 한 모든 전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장군을 선조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명량해전에서 13척으로 적선 133척을 이긴 기적 같은 승리를 보고받고 관리들이 직급을 올려주자고 하자 선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소한 외적 잡는 게 무슨 큰일이냐?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선조가 왜 이랬는지 이해하려면 전쟁 초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본군이 쳐들어오자 선조는 수도 한양을 버리고 의주까지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일반 백성들이 왕한테 대놓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한 겁니다. 왕한테요. 조선 역사에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왕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거예요. 이때부터 선조는 달라집니다. 누가 자기보다 지지를 받는지, 누가 자기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지 이것만 신경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런 선조 눈에 백성들이 열광하는 영웅 이순신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고맙기는커녕 두려웠을 겁니다. 노량해전 직전에 장군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던 인물들도 전부 사라졌어요. 이원익, 유성룡 같은 남인 계열 재상들이 줄줄이 실각한 상태였거든요. 장군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조정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개선 장군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주군을 능가할 만큼 큰 공을 세운 신하의 말로는 대부분 비참합니다. 한신도 그렇고 악비도 그랬죠. 흥미로운 건 명나라 장수 진린도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린이 이순신 장군의 영전에 올린 제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큰 원수도 이미 갚았는데 무슨 연유로 살아생전에 하던 말대로 죽음을 선택하였는가. 조선 조정 내부의 갈등과 선조의 견제를 외국 장수 눈에도 보일 정도로 뻔한 상황이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자살설은 사실일까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앞장서서 싸운 건 노량해전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위기 상황에서는 늘 그랬습니다. 사천해전에서도 직접 선두에 나서다 조총에 맞았고, 명량해전에서도 단 13척으로 홀로 적 앞에 섰거든요. 결정적인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맨 앞에 서는 건 이 사람의 전투 방식이었습니다. 노량해전이라고 특별히 달라진 게 아니라 장군에게는 이번에도 그만큼 절박한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갔다는 것만으로 자살의 근거로 삼기엔 약하죠. 그런데 암살설은 좀 다릅니다. 이게 꽤 구체적이에요. 당시 대장선에 손문욱이라는 인물이 타고 있었습니다. 원래 인진을한 초기에 일본군 측으로 참전했다가 정유재란 때 조선에 귀순한 사람이거든요. 선조실록에는 손문욱이 이순신의 죽음을 목격하고 수습에 나섰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선조실록에만 있고 다른 사료에는 안 나와요. 일본군 출신이 조선 최고 지휘관의 배에 타고 있다가 그 지휘관이 죽는 순간을 목격했는데 다른 기록에는 흔적이 없다? 이게 암살설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판옥선 장대에 손문욱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송희립, 이회, 이완 등 여러 장수가 함께 있었거든요. 조총은 발사하려면 화약을 넣고 탄환을 넣고 심지를 불붙여야 하는데 최소 1분은 걸립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1분 넘게 장전하고 조준하는데 아무도 못 봤다? 게다가 발사할 때 엄청난 폭음과 성광이 나는데 바로 옆에서 총을 쏘는 걸 모른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암살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일본 쪽 기록은 뭐라고 할까요? 시마즈 요시히로는 노량해전 후 간신히 살아 돌아가서 20여 년을 더 살았습니다. 300여 척 중 온전한 배는 50여 척뿐이었고 배의 무게중심을 맞추려고 조선도를 실어갈 만큼 급박했거든요. 시마즈는 회고록에서 노량해전이 치열하고 급했다고만 적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죽였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1671년 시마즈 가문의 공식 기록에도 노량해전이 자세히 나오는데 적장을 사살했다는 내용은 한 줄도 없습니다. 전쟁에서 적의 총사령관을 죽이는 건 최고의 공문이잖아요. 자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침묵했을까요? 누가 쐈는지 자기들도 몰랐던 겁니다. 당시 노량 앞바다는 수백 척의 배가 뒤엉켜 있었고 겨울 새벽이라 어두웠으며 화공으로 연기까지 자욱했거든요. 흔들리는 배 위에서 특정 인물을 저격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시마즈 조총 부대가 대장선 장대를 향해 집중 사격을 가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여러 명이 동시에 쏘다보니 그중 한 발이 맞은 것으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죠. 민간 기록 중에 아주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의병장 출신 유학자 안방준이 남긴 은봉전서예요. 장군 사후 20여 년 뒤에 쓰여진 건데 다른 기록에는 없는 결정적 장면이 나옵니다. 안방준의 기록에 따르면 송희립이라는 장수가 먼저 투구에 총을 맞았고 이순신 장군이 송희립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몸을 움직이는 순간 겨드랑이 아래에 총탄을 맞은 거예요. 갑옷 방어가 안 되는 틈새를 관통한 겁니다. 안방준은 송희립과 같은 지역에 살았던 인물이라 전투 당사자에게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장군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전투 중 우발적으로 빈틈이 생긴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은둔설도 잠깐만 봐야 합니다. 장군의 시신은 전투 후 바로 고향에 가지 못했어요. 일본군 잔당 소탕 때문이었죠. 아산에 안장된 건 전사 후 84일이 지나서였고 16년 주인 1614년에 묘가 어라산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걸 근거로 장군이 사실은 죽지 않고 숨어 살다가 1614년에 진짜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근거는 없습니다. 묘를 옮긴 건 전란 직후 급하게 치른 장례를 1등 공신에 걸맞게 정비하려는 것이었죠. 은둔설은 한국사에서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임꺽정도 죽지 않았다. 홍경래도 살아있다. 영웅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공식적인 결론은 뭘까요? 200년 뒤에 나옵니다. 1795년 정조 임금이 직접 명령을 내려 3년에 걸친 대규모 작업을 완성합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로 한 인물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 정리해서 발간한 이충무공 전서입니다. 책 8권 분량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문집이고 실무 책임자는 발해고를 쓴 실학자 유득공이었습니다. 정조는 왕실 사비인 내탕금까지 쏟아부었고 가장 비싼 금속 활자로 인수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아두면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난중일기라고 부르는 장군의 일기, 원래 이름이 난중일기가 아닙니다. 장군은 임진일기, 개사일기 이런 식으로 연도별 이름을 붙였는데 정조가 전란 중에 쓴 기록이니까 난중일기라고 명명한 겁니다. 장군 본인은 이 이름을 평생 모르셨던 거죠. 이 방대한 기록을 전부 검토한 정조는 비석에 장문의 글을 새깁니다. 거기에 최종 결론이 있어요. 정조의 판단은 유탄이었습니다. 장군은 흘러든 탄원에 맞아 전사했다. 의도적 저격이 아니라 전투 중 날아온 유탄이라는 거죠.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모든 기록을 정리한 결론이었기 때문에 이후 자살설이나 암살설은 학술적으로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정조는 장군이 왜 앞으로 나갔는지도 밝혔습니다. 적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서였다고요. 노량해전은 이전 전투들과 성격이 달랐거든요. 이전에는 침략을 막아내는 게 목표였지만 노량해전의 목표는 일본군을 최대한 많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도망가는 적을 보내주면 언제든 다시 온다는 판단이었죠. 이건 복수가 아니라 응징이었고 다시는 이런 참화가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였던 겁니다. 흥미로운 관점이 하나 더 있어요. 노량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구상한 최종 전투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장군의 진짜 목표는 일본군의 완전한 괴멸이었고 노량해전은 고니시를 구원하러 온 시마즈 함대를 먼저 요격한 것에 불과했거든요. 장군이 전사하지 않았다면 고니시의 잔당까지 끝까지 추격했을 겁니다. 결국 모든 음모론은 하나의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임진을 한 7년 동안 이순신 장군의 승전보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 장군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슬픔은 분노가 됐고 분노는 음모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김덕령은 억울하게 옥사했고 곽재우는 산속으로 들어갔으며 공신명단 어디에도 의병장들의 이름은 없었거든요. 후대 사람들은 차라리 장군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라고 기록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러니 의병에 가담하지 말라고요. 영웅의 죽음이 다음 세대의 용기를 꺾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임진왜란이 끝나고 30년도 안 돼서 조선은 정묘고란과 병자고란을 겪는데 임진왜란 때와 비교하면 의병 활동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워봐야 돌아오는 건 핍박뿐이라는 학습 효과가 작용한 거죠. 청나라의 무릎을 꿇는 치욕 속에서 백성들은 이순신 장군을 더욱 그리워했을 겁니다. 각종 음모론은 그런 간절한 마음의 반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록은 명확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자살도 아니고 암살도 아니고 은둔도 아닙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뒤로 물러선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마지막 순간에도 가장 앞에서 싸우다 쓰러진 겁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명언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 그 자체였어요.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기 걱정이 아니라 전투를 생각했습니다.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노량해전은 장군의 유지를 이어받은 조선 병사들에 의해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일본 군대 200여 척을 격파했고 100여 척을 납포했으며 시마즈는 겨우 50여 척을 이끌고 도주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진린이 감사를 전하려고 다가왔을 때 장군의 조카 이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숙부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진리는 3번이나 쓰러지며 가슴을 치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순신의 영구가 지나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울부짖었다고 해요. 공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공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426년이 지난 지금도 후손들은 음력 11월 19일에 제사를 올립니다. 나라에서 허락한 불천이 제사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사람의 얼굴은 우리가 매일 쓰는 100원짜리 동전에도 있고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는 이 사람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400년이 넘었는데도 이 정도로 기억되는 장군이 세계 역사에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건 장군이 어떻게 죽었느냐가 아닙니다. 왜 싸웠느냐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전쟁은 출세의 기회도 영웅이 되기 위한 무대도 아니었습니다. 왕이 자기를 버려도 조정이 등을 돌려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백성을 지키겠다는 그 하나의 신념으로 끝까지 바다를 지켰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신념 때문에 장군은 마지막 순간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426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이유, 그건 이순신이 지킨 게 단순히 바다가 아니라 이 나라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